네, 9월 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 6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9월도 이렇게 한 주가 또 마무리를 하려는 그런 시기가 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조금 우리가 주의 있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인플레이션 이슈가 아직 끝난 게 아닐 수 있다 라는 점을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연준의 긴축이 1년 반 정도 굉장히 빡세게 진행이 되어 왔지만 그렇다라고 이게 이 정도에서 그냥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잘 마무리가 되고 이 고금리 상황이 조금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금리가 인하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나이브한 판단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지금 상황 중에 하나가 이 국제 유가 이슈죠. 10개월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금 10월 인도분 WTI 원유 선물이 86.69달러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11월 15일 이후에 최고치 10개월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당장 요번 주에 이제 기름 휘발유 기름 자동차 주유 하시러 가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게 뭐 즉각적으로 지금 반영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벌써 이렇게 올랐나? 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당장 우리네 지갑이 얇아짐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유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산업 전반에 악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승과 관련해서 악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늘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 연장, 연말까지 이제 연장을 하기로 한 건데 그걸로 인해서 이 공급 충격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우려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유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이 제조품, 상품 생산비가 올라간다라는 걸 의미하고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자극이 되겠죠. 더군다나 유가와 관련된 유관 산업군에도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주게 됩니다. 당장 뭐 항공 운송, 여행 이런 부분들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유가의 고공행진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랑 러시아가 이 감산 기한을 연장하겠다라고 연말까지 가겠다라고 한 게 꼭 얼핏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 엿먹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나름의 전략적인 대립각, 지정학적 패권 문제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가 상승은 단기간에 그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가가 오른다라는 유가가 아니고 이 석유 감산 기한을 연장한다라는 거는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서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전만큼 수요가 따라와 주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사우디랑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그래서 감산 기한을 연장한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라면 이번에 글쎄 유가 고공행진이 그렇게 길게 이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중국에서 원하는 거는 경기 부양책 그리고 수요 반등인데 그럴 일이 없을 거다 이런 말이 왜 나오겠어요. 지금 중국의 내부 경기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부동산 이슈에서 파생된 상황들, 다행히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폴트 선언을 일단 넘기긴 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 내부적인 상황이 간당간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양책을 펼칠 만한 여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특히 미국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뭔가 부동산 시장에서 빵하고 뭐가 터지면 그건 우리나라 시장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나 금융사들이 PF 자금 그리고 해외 부동산 투자액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빵꾸가 난다? 그리고 선순위도 아니고 후순위 채권 이런 거에 들어가 있다? 이러면 심각한 문제로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황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중국에서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유가 상승에도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바라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시장 흐름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진 않죠. 일단 26,000달러 돌파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반가운 부분이지만 이게 막 힘이
강세 모멘텀이 빵 하고 들어와서 지금 흐름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차트에서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26,800달러 위로 조금 돌파 지지를 받아줘야 첫 번째 강세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 큰 임팩트 있는 거, 이런 거가 지금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 달, 저저번 달이죠. 비트코인을 좀 크게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이었는데, 지금 그게 빠르면 연말, 늦으면 뭐 내년 1분기 후반 쪽으로 미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게 또 중국에서, 홍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변수가 또 자리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더리움 선물 ETF가 어쩌면 9월 안에 승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가능성, 이게 지금 이런 거 정도가 들어와 줘야지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전반적인 알트 장세가 됐든 한 방이 조금 강세 다이버전스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조금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켓 슈페드 히에 같은 경우에도 담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6,800달러를 돌파 마감을 해줘야지 28,100달러 부근에 대한 리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24,800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2만 달러 가능성,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24,800달러에 대한 지지, 다시 말해서 25,000달러는 무조건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지금 간당간당하다, 그나마 조금 그래도 26,000달러 부근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건 다행인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머스타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0주 이동평균, 지수 이동평균에 대한 돌파 지지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후에는 잘 리테스트 받고 반등할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약세 감정일 때 우리는 강세 감정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나는 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내 친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팔고 있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비트코인 시장뿐만 아니고 주식시장 전반을 놓고 봤을 때도 그냥 고수들의 원칙 중에 하나죠. 모두가 팔고 떠날 때 나는 매수한다, 모두가 살려고 달려들 때 나는 매도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이렇게 지금 200주 지수 이동 평균에 대한 이야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은 200주 이동 평균 내지는 200주 지수 이동 평균 위에서 자리를 해줘야지 강세 반전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게 마우스가 제대로 안 움직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주 지수 이동 평균에서 빠지면 하락세, 그러니까 무조건 반등이 나와주려면 이 위에서 지지를 받아야지 반등이 나와주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어떤 원칙, 프린시펄의 개념으로 봐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거라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틀린 롱이라는 커스터디아 CEO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는 역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반감기 이슈가 될 거야,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월 반감기 이후에 480일 뒤, 다시 말해서 2025년 8월 14만 7천 달러에 도달을 하게 될 거라는 이 판테라 캐피탈의 모델 신빙성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2025년 8월 14만 7천 달러, 생각만 해도 좋죠. 14만 7천 달러가 비트코인이 만약에 된다라면 뭐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뭐 리플, 솔라나 이런 알트코인들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네, 어질어질하죠.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이라도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이 됐다라는 어떤 SEC 결과가 나와준다라면, 다시 심사를 하라는 게 이번 법원의 판결이었잖아요. 그런데 심사 결과 GBT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이 승인된다라면,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블랙록과 피델리티, 뭐 바네크, 위스덤트리 이런 곳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모두 승인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 현상이 포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생산적인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좀 생산적일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건 또 기분 탓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비트코인이 약간 좀 어리버리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알트코인에 대한 랠리 상황인데,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들의 강세 반전,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이 한 달 안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이 되면 지금 최근에 꽤 길게 조정받고 있는 이더리움이 당연히 강세 반전이 나올 것이고, 이더리움이 그렇게 조금 의미 있는 폭의 움직임을 해준다라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줄 가능성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어리버리치고 있을 때 이더리움 선물 ETF 이슈가 들어와 줘서 알트코인 전반이 조금 암호화 시장의 어떤 훈풍, 활기, 온기 이런 역할을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조금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와 버금가는 내지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중국의 비트코인 합법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정말 어쩌면 중국이 언제가 될 거라고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겠지만 비트코인을 다시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이 신흥 기술 가운데 하나로 블록체인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뭐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AI 이런 것들과 함께 묶어서 신흥 기술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중국 역시 이제 블록체인을 수용한다라는 거는, 블록체인을 더 개발하겠다라는 거는 크립토 커런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들을 따로 떼어서 놓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아마 그거를 마음대로 민간 영역의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마음대로 날뛸 수 있게끔 중국이 내버려 두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끌고 갈 수밖에 없죠.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데 그것과 연관된 크립토 프로젝트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공산당이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의 무언가가 등장을 하게 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지금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런 코인 프로젝트들이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다 위안화 CBDC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대한 발전과 블록체인에 대한 발전이라는 거, 채택이라는 거는 이렇게 떼어놓고 이분법으로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비트코인 합법화 역시 그렇게 머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딩, AI, 블록체인 등 엄청난 진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세계 각국과 협력을 해서 디지털 시대 가속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얘기가 참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내수 경기 활성화, 유동성 공급을 통한 부동산 건설 활황, 여기에 이제 매수세, 대출, 돈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경기 부양, 내수를 키워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20년 사이에 중국 GDP의 4분의 1을 부동산 산업이 차지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억지로 유동성 주입을 통해서 부양을 시켜야 한다라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게 이번에 지난해부터 꾸준히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컨트리 가든, 뭐 헝다 이런 회사들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런데 얘네들이 막 흔들리다 보니까 와, 국가 경제 자체가 골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지금 시진핑 주석의 머릿속엔 딱 하나입니다. 큰 그림은 뭐냐면 이 부동산에만 너무 의지하는 내수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에서 이제 신기술, 새로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로 GDP의 비율을 확장시키는 그런 전이, 이전 이런 단계에 진입을 해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투트랙인 거예요, 일종의. 지금 당분간은 같이 가겠지만 결국에는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을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거는 어떤 시대적인 소임을 다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뭔가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딩, AI, 블록체인 이런 키워드들로 상징되는 신산업, 4차 산업혁명이 기존의 경제성장 엔진을 대체할 만한 대체제로서 지금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은 이미 한계점이 드러났고 그걸로 지속되기가 어렵다라는 게 지금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차하면 국가 경제를 골로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걸 지금 공산당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멘트라 이런 시진핑 주석의 이런 멘트가 조금 더 다각도의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9년부터 이런 블록체인 산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블록체인을 핵심 기술의 자주적 혁신 돌파구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하고 나자마자 등장한 게 BSN, 블록체인 베이스드 서비스 네트워크. 공산당 주도, 전 세계에서 정부 주도로 구축된 가장 거대한 블록체인 생태라고 보면 됩니다. BSN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BSN과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뭐 이더리움, 네오 뭐 등등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 결국에는 중국이 뭔가 비트코인을 합법화하고 블록체인을 더 적극적으로 채택화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중국이라는 시장이 나름 어떤 이 포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중국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다시 합법화하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 예전에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을 언급했을 때, 그러니까 2019년 당시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채택이라는 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채택으로 연결지어서 해석이 되면서 그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40% 폭등을 했었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다시 컴백을 했을 때 차이나 이즈백, 진로 이즈백보다 반가운 차이나 이즈백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21년 비트코인 전면 금지, 이때 5월 생각나시죠? 비트코인 폭락했을 때. 그때 이후에 입장 선회가 이루어진다라면 이번엔 또 시장에 얼마나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마켓 사이클과 관련된 이 심리라는 거죠. 좀 빠지면은 불신이 생기다가 조금만 올라가도 회복이 돼도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랠리가 진짜로 벌어지면 옵티미즘, 긍정적이 되다가 더 올라가면 야, 이제 몰빵할까? 어떤 확신이 몰빵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더 올라가면 스릴이 생기는 거고, 정말 이제 고점을 찍었을 때는 거의 이제 극강의 어떤 기쁨으로 가다가 빠졌도, 그러다 반등을 해 괜찮아 하다가 더 빠져, 불안한데 하다가 이제 여기서 더 빠지고 살짝 와줬을 때 뭔가 이제 현실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급락이 나와주면 이때부터 패닉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빠지고 횡보의 기간을 앞둘 때는 앵거, 분노 상태가 되고,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때가 이제 축적 기간인데 보통 사람들의 심리적인 관점에서는 디프레션,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도 뭔가 아직 이 불신의 느낌, 뭐 이런 것들, 이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너무 잘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2021년 고점과 2022년 저점, 이런 상황들 이미 우리가 다 겪어서, 우리 지금 여기 어디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어서 이제 곧 여기 이 어딘가에서 이 어딘가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다시 여기까지 2025년 8월에 14만 7천 달러까지 가게 될 거라는 그런 전망들 좀 아까 짚어봤었잖아요. 판테라 캐피탈의 전망. 이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요즘같이 조금 어렵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시기에는 그래도 의미부여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